네, 이제 본격적으로 2022 한국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럼은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순서는 특별 대담 순서입니다. 자,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지, 우리 사회의 석학이자 원로이시고 또 특히 정책 흐름을 잇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해안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님을 모시고 바람직한 대통령의 리더십과 또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에는 한국일보 김영화 뉴스 부문장이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두 분을 모시고 잠시 후부터 이 윤석열 정부 무엇을 해야 하나, 특별히 대통령의 리더십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니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이렇게 또 함께 각 세션을 지켜보실 수가 있습니다만 이 새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대담의 주인공이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영화 한국일보 뉴스부문장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대담하시는 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벗고 무대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부문장 김영화입니다. 정치부장 때 뵀는데 이런 대담장에서 다시 뵙게 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워낙 해안이 있으시니까 새 정부가 새겨들을 귀중한 조언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 인수위 얘기부터 여쭙겠습니다. 인수위가 반환점을 돌아서 2주 정도 활동 기간이 남았습니다.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열심히 활동을 했다, 이렇게 인수위가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간의 평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정 비전이나 큰 그림을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인상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위원장님은 이번 인수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인수위가 출범해 가지고서 한 달여가 지났지만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국정 과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일기 내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일기 내각 인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19명 중에 10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남성이 1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오남 인사라는 이름도 붙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다양성이 무너진 내각이 있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위원장님은 이번 일기 내각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당선인의 주장대로 능력 위주로다가 장관을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앞으로 참 이 청문회를 통과해가지고 임명이 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두고 봐야 할 문제인데 1차 내각 구성을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참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근소한 차로다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50%가 넘는 사람들이 윤석열 지금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통합을 갖다가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저희 1차 조각의 인선의 과정에서는 그 통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러한 인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과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963년 당시에 박정희 저희 대통령과 윤보선 후보 간의 이 경쟁에서 그때도 13만 5천 표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로 당선이 됐는데 그때 박정희 1차 내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볼 것 같으면은 그래도 국민의 소위 지지하지 않는 계층을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1차 내각을 갖다가 형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번 소위 윤석열 내각의 초기의 인선이라는 것이 매우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장관 후보자 검증이 한창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아빠 찬스, 또 사회 이사 이해 충돌, 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과거 조국 사태 때랑 다를 게 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최근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보면 좀 인선이 그 사사로운 인연에 이끌린다 이런 느낌도 좀 같습니다. 자, 위원장님은 당선인의 용인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인사 원칙을 가져야 하는지 좀 따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볼 것 같으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 선거에서 얻은 표를 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48점 몇 프로를 갖다가 획득을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걸 볼 것 같으면 지난 금요일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지지도가 42% 선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이번 월요일 소위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50%를 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던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서 과연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장관의 인선이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 가지고서 그 점을 빨리 시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차기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꼭 집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내가 보기에 뭐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선자의 황태자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는 좀 너무 성급한 판단인 것 같고,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 능력 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법무장관 인선 자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지난번 그 조국 사태에서 검찰에 참 자기 책무를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의 표적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서 이 장관의 능력을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맏형 스타일이다, 또 투박하지만 그래도 소탈하다, 뭐 이런 장점도 거론은 되지만 정치 경험이 좀 짧고 검사 마인드라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또 경제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것도 좀 약점이고요. 그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 성공한 정부로 남기 위해선 당선인이 앞으로 좀 어떤 리더십으로 국정을 펴나가야 하는지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정치를 처음 해본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과거의 정치인들하고는 조금 형태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뭐 정치 잘 모르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만 잘 고를 것 같으면은 뭐 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사고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리더십 발휘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뭐 전두환 대통령 때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지적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뭐가
잘 됐다 하는 얘기는 그때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선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이 적절한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다 해야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과거에 어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갖다 놓으면은 모든 문제가 잘 풀려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은 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에 앞서는 지혜는 없다. 그래서 당선인이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자리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적절한 참모가 옆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아까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번 인수위 인선, 그다음에 1기 내각 인선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금 한국의 상황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8월서부터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돼 가지고서 완전 선진국의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번에 등장한 소위 강요들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 국민이 감흥을 받는 그런 인물이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야, 저 사람이면은 뭐를 대단히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는 사람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대통령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발휘하는 건데 막연하게 사람에 의존해 가지고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요. 보완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위원장님은 이제 경제민주화 담론을 좀 대한민국에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이어서 경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1기 경제팀 인선도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경제부총리 여러 가지 장관 인선이 마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경제 아닐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경제 강요 팀이 지금 대통령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지금 위기에 빠진 한국의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이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이 지난 2년에 걸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황폐화되어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 사람들 이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하는 이것이 아마 선결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 참 선진국의 위치에 도달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경제 구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 뭐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식으로 막연하게 모든 거를 뭐 시장에 맡겨서 한다. 이렇게 해서 사실 과연 현재 갈등 문제라고 하는 것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예요. 작년도에 0,81, 금년에 잘못될 것 같으면 0,7 정도로 떨어지게 될 텐데 이러한 출산율을 가지고서 경제의 동력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일본이 참 경제적으로 참 피크에 도달했다가 지금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 배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노령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가서 일본 경제의 동력을 상실하게 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러한 초입에 들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갖다 해결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처럼 단순하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은 출산율이 높여진다. 이거는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가 다 제대로 혁신이 되지 않고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과제, 이것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되지 않고서는 5년 임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주제를 좀 용산 이전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뭐 그런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용산의 그 집무실 이전하는 게 사실상 정부의 1호 공약이 됐습니다. 이 아마 폐쇄적인 청와대 구조로는 국민과의 소통 실패가 불가피하다. 뭐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갑니다만 안보 공백 같은 우려가 드는 것도 좀 사실입니다. 위원장님은 그 이번 용산 이전 결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국정과제에서 용산 이전 결정이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하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 집무실을 현재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뭐 이 비서관들과의 소통 문제, 국민과의 소통 문제 이런 거를 자세히 구실로 내세우는데 나는 그게 별로 중요한 과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갖다 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일일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국민의 의식의 변화, 국민의 행태의 변화를 대통령이 어떻게 잘 적응해서 따라 나가냐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뭐 건물을 어디에 가서 있고 집무를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소통 문제가 해결되고 대통령의 제왕적인 그런 대통령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과거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헌법이 가지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막강한 권력을 갖다 위임하고 있는 이것이 결국 가서 오늘날 대통령의 그 제왕적인 모습을 갖다 보이게 된 거지. 대통령이 어느 특정 지역에 생활을 하고 특정 지역에서 직무를 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거 이후에 야당이 되는 저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대선에서 졌지만 좀 쇄신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좀 민생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검수완박 법안을 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행했다가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다시 좀 되돌려가지고 오히려 좀 갈등의 골이 좀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법안에 대한 위원장님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민주당이 또 왜 이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는지 사람들이 좀 그걸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실은 이 오랜 동안 관행을 갖다가 바꾼다고 하는 것이 적지 않은 혼란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부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검찰 개혁을 갖다가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에는 밀어놨다가 거의 갑작스럽게 정권 교체를 앞두고서 이걸 갖다가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이 지금 야당으로서의 이제 역할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저희 이번 이 윤석열 정부가 일단은 제대로 이 출범을 할 수 있는데 협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소위 통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야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것을 관담을 해야만이 결국 가서 야당으로서의 낭중에 입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초기서부터 지나치게 소위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참 압박을 가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정치적으로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시작부터 검찰 개혁을 이제 밀어붙이고 그게 결국 검찰 그 뒤로 이제 조국 사태까지 거치면서 이제 검찰 개혁 프레임 때문에 이제 민생을 놓쳤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는 이 검찰 개혁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좀 듣고 글쎄요, 난 대통령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검찰에 대한 관심을 갖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가급적이면 검찰로부터의 사고에서 좀 탈피하는 것이 현명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꾸 옛날에 검찰에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다가 국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정부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서 기소 이 수사를 분리하자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사법 제도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해방 이후에 경찰에 대한 불신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다른 게 아니라 경찰이 주로 참 일제 시대의 경찰한테 그런 걸 맡길 수 있느냐 해가지고서 아마 이 검찰에다가 모든 기소나 수사권을 갖다 줬던 건데 이게 한 70여 년 지속이 되오다가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고 사회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이 갈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검수 압박을 해가지고서 짧은 시일 내에 밀어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불합리하게 보일 줄 모르고 일반 사람들의 관념에 잘 맥히지 않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사회 흐름, 전반적인 사회 발전 양상을 보면은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에 국회의장이 주재를 해가지고서 서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다시 뒤집는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또 혼란에 빠지게 돼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소위 국회에서의 정당 간에 있어서 입법 경쟁이라는 것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소위 다수에 의해서 의결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가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서 위헌이냐 아니냐 판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굳이 극단적인 정치권의 대치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좀 현재 검수완박 정국에 대한 해법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으로 새 정부의 시작하는 때인 만큼 이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또 탈원전 같이 선한 누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한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문재인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당선인이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인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평가를 평가할 상황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무슨 탈원전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사실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어느 특정 상황에 집착을 해가지고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이러는 것들이 이제는 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영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위원장님이 펴내신 책에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진영 정치의 폐해가 심각하다 아마 그런 의미일 겁니다. 대한민국 성공한 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당선인이 반드시 좀 지켜야 하는 대통령의 덕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사실은 당선이 될 것 같으면은 자기를 지지한 사람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국정을 펼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엊그저께 이제 불란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마는 이 마크론 대통령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뜻을 어떻게 잘 수용을 해서 정치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일성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서
소위 국정을 펼칠 것 같으면 사회가 비교적으로 조화를 갖추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지금 한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재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말로만 무슨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물가가 어떻고 뭐 성장이 어떻고 이런 걸 논의하기 전에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의 소위 말하는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는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갖다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소야대 국회가 됩니다. 세간에선 당선인이 좀 활로를 찾으려면 정계 개편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위원장님이 이게 좀 실현 가능한 구상이라고 보시는지, 또 혹시 이런 구상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는지 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어떻게 하면은 정계 개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계 개편이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혼란만 양해시킬 것입니다. 이 정계 개편에다가 몰두하다 것 같으면 다른 국정 과제를 갖다 이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있는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참 안정을 시켜서 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자기를 당선시켜준 정당도 해체해버리고 새롭게 정당을 만들고 이러한 짓을 했는데 그렇게 가지고 선거원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를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제대로 해결을 해서 나라를 좀 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지금 현재 당장에 참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서 여소해야 되니까 어떻게 야당을 어떻게 좀 교란을 시켜가지고서 야당이 좀 분열을 됐으면 해서 그걸 가지고서 내가 내 권력을 갖다가 좀 강화하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서부터 안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위적인 정계 개편은 하지 않는 게 옳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회를 좀 타개하기 위해선 좀 윤석열 정부가 좀 어떤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정을 펴나가야 되는지 의견을 좀. 그런데 사실은 뭐 처음에 선거 때도 얘기를 했지만 뭐 협치다, 통합 정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여소야대라고 해서 이 정부를 끌고 가기가 힘들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건 대통령의 자질의 문제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여소야대도 내가 어떻게든지 나의 지도력을 가지고서 참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너무 쉬운 방법으로 택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에 우리가 1998년도에 노태우 정부 초기에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3당 통합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한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어떠한 소위 영향을 미쳤느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은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갖다가 추구하는 그러한 노력이 난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도적인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결국 이제 그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 헌법상 권력 구조를 좀 바꿔야 이제 역대 정부의 그 불행했던 대통령제의 과거를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위원장님은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좀 개헌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한다면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 하에서 대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러한 개헌의 논의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결과적으로 또 한 번 이게 윤석열 정권의 5년을 체험하다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앞으로 2년 후면은 22대 국회가 새로 성장이 되고 22대 국회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선거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다소 그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
현재로서는 개헌이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일어나리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예,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말씀 종합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좀 진영들을 벗어나서 또 대선 결과가 워낙 박빙의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좀 통합하고 협치하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하나 이런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부터 마지막 당부를 듣는 것으로 대담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제일 일차적인 과제로 생각할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소를 할 거냐,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른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경제적으로 황폐한 근 한 2천만 가까이 되는 이런 국민들을 코로나 이전의 원상으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갖다 가해서 사회 안정을 갖다가 도모하는 것이 이 정부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첩경이라고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긴 시간 대담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영화 한국일보 뉴스 부분장의 특별 대담을 함께 하셨습니다.